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이 추천한 책을 함께 읽고요. 2부는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남량 특집 한국의 공포 소설가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좀비 전문가 정명섭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대기업 샐러리맨과 커피 바리스타를 거쳐 곧 있으면 20년차 소설가가 되신다고 하는데요. 어쩌다 좀비를 좋아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지난주에 전건우 작가님은 이제 그 본인의 닉네임으로 호러와 미스터리의 요정이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웃음이 호쾌하시네요. 왜냐면 또 요정이라 그래갖고. 아니 근데 듣고 나서 설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미스터리의 제왕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쵸. 미스터리의 여왕, 호러의 여왕 이러려니까 좀 면목이 없다. 그래서 요정 정도로 하겠다. 그러고 나니까 약간 정건우 작가님이 좀 날개가 있는 것 같고, 그죠? 요정처럼 보이더라고요. 약간 요정 같은 존재죠. 네. 작가님은 이제 본인을 소개할 때 쓰시는 어떤 그 앞에 뭐 이렇게 수식어. 좀, 수식어 그런 거 있습니까? 있으면 일단 장강민 작가 오른팔. 오른팔이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요, 하고 제가 요즘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을 한 얘기는 어디에나 있는 모든 일의 배우입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어디에나 있는 어디에나 있는 정명섭 작가. 네, 맞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는 수식어인데 뒤에 한번 왜 그런 수식어를 쓰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작가님, 정명섭 작가님 하면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좀비 전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정말 다작을 하신다. 너무 다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음모론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반지하에 이제 요정을 가둬놓고 글쓰기를 이제 시키고 있다. 혹은 뭐 정명섭 작가님은 내쌍둥이인데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활동을 하신다. 한 명이 대외 활동 맡고 있고 나머지 돌아가면서 글 쓰고 있다. 정명섭은 브랜드다, 공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태까지 내신 책이 총 몇 권이신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지를 받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계속 없어서 못 하겠고 지금 집에 있는 아내한테 부탁했거든요.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와갖고 이제 톡으로 재촉을 했더니 이제 너무 많아갖고 집사람도 계속 세고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일단 아내가 알려준 숫자는 235권이고요. 단편이랑 단편집에 들어간 단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웹소설이 있는데 웹소설이 대략 장편으로 치면 10권 정도 분량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으로만 발표한 작품들 단편들도 있죠. 뭐 250권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터넷 서점 같은 데에서 정명섭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책이 230. 아니요. 책은 한 590 정도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뭐 중첩되는 거 있잖아요. 이북, 뭐 오디오북, 큰 글자책 빼고 종이책만 검색하니까 366이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걸러내야 될 거 있잖아요. 뭐 시리즈에 들어가는 거 뺐더니 이제 못 셌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걸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더니 236에서 235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요것도 이제 뭐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죠. 언제 한번 날 잡고 휴가 가서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숫자만 이제 하나씩 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230여 권은 그러니까 작가님 단독 책만인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분하고 함께 엔솔로지까지 포함해서. 엔솔로지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작가님 단독 단행본은 한 100권은 넘죠. 이것도 역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엔솔로지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뭐 장편도 많이 썼으니까 대략 이 중에 그래도 장편이 100개에서 120개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건우 작가님의 소원이 장편 소설 100권을 쓰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하셨고 저도 사실 비슷한데 저희의 소원을 이루셨군요. 뭐 근데 늘 얘기하는 게 좋은 일이고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긴 한데 그 작가로서는 몇 권을 쓰느냐도 좀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긴 한데 뭘 썼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이게 이제 저한테 큰 영광이긴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작품을 쓰느냐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작을 하는 것도 정말 한 사람이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뭐 호러도 쓰시고 역사 미스터리도 쓰시고 막 하는데 그리고 이제 논픽션도 쓰시고 에세이도 쓰시고 하시는데
이제 어디에나 있는 정명섭, 모든 일의 배우인 네, 정명섭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작품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네. 네, 강연도 엄청 많이 맞습니다. 다니시고, 네. 방송 출연도 하시고, 문학답사도 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소설집이 나왔어요. 네. 근데 어디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냐고 네. 저희들이 막 찾아보면 정명섭 작가님이 제안을 한 거래요.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농담으로 저희 친한 이 한호 작가라고 불리는 모임에서 진짜 정명섭 작가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일의 배우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잖아요. 작가님 뭐 이렇게 그냥 일단 이거 확인부터 좀 할게요. 잠을 안 주무시나요? 잠을 자야죠. 네.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입니다. 네, 제 기준으로.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자려고 노력하죠.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강연을 안 다니면, 네. 어디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보통은 늦게까지 이제 좀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농담 삼아 행정 업무 처리라고 강연을 가려면 아시잖아요. 뭐 서류도 써야 되고, PPT도 만들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거를 이게 좀 많아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날 잡고 보통 그걸 하거나 소설 쓰거나 시놉시스 쓰거나 이제 기타 등등의 뭐 작업을 하면 보통 이제 새벽 넘겨서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많이 끝내거든요. 아침에를 보고 싶지는 않으니까 보통 이제 새벽 한 4시, 5시 정도 3시에서 5시 사이까지 하고 잠을 자면 대략 점심 조금 안 돼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일어나면 이제 간단히 그때 아침 겸 점심이죠. 먹고 최근에 이제 그 상주 작가이기도 하니까 이제 필요할 때는 출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닐 때 상주 작가가 아니었을 때는 이제 그 글 쓰는 공간이 있고 제가 여러 군데서 글을 써봤는데 최근에 정착한 곳은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데 있잖아요. 폐모로 시작되는데 여기 이제 라운지가 이제 별도로 이제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돈을 내고 합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먼저 돈을 결제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 갈 생각부터 안 나죠. 돈이 아까우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카페를 가면 카페는 가서 제가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좀 뒹굴뒹굴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좀 뒹굴뒹굴 하다 보면 이제 밥 먹어야죠. 밥 먹고 나면은 집안에서 할 일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 먹어야죠. 그래서 저녁 먹고 나면 해 떨어지면 갈까 말까 이러거든요. 가도 뭐 한두 시간만 있다가 오는데 그리고 카페 가면 이렇게 다른 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유튜브 보거나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데이트하거나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집중을 하기 좀 애매한데 그런 데 가면은 다 공부하거나 글 쓰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소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커피나 이런 것도 그냥 마실 수 있고 무엇보다 돈을 먼저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아까워서 이제 계속 열심히 쓰고 그다음에 강연이 있거나 최근에는 상주 작가로 일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오전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거나 아니 뭐 제가 상주하고 있는 문학관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퇴근하면 다시 거기로 가서 이제 글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문학 답사나 이런 거 답사도 되게 좋아하니까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끼리 모아서 뭐 답사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혀를 내두른 게 언제였냐면 작가님이랑 다른 작가님들이랑 저희가 이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집에 가면서 뭐 잘 들어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이제 뭐 메신저 방으로 막 하는데 작가님이 저희가 술을 적게 마시지 않았는데 꽤 많이 마셨는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도 공유 오피스에 가가지고 글을 쓰시는 걸 보고 이렇게 써야 100권을 넘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235권, 236권을 쓸 수 있구나. 진짜 사실 지금 그때는 막 놀리면서 징그럽다 뭐 이랬지만 정말 이렇게 탄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재능이 있어서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다른 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나를 어떻게 버느냐인데 저는 재능이 있어서 일을 시작하고 작가로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고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능이 없는 사람이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티려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쉴 때 더 노력하는 거고 남들이 노력할 때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거고 제가 재능이 없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제가 제안 드리는데 술 드시고 한번 써보면 잘 써져요. 잘 써져. 다음날 많이 지워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써져요. 써지긴 써지는데 다음날 보면은 그냥 다 지우게 손발이 오그라들고 이러긴 하지만 뭐 그런 경험도 좀 해봐야 되고 사실 술 마시고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기차 타고 가거나 이제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갈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간이 잠깐 날 때 노트북을 이제 항상 틈틈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뭐 네. 기자들만큼 많이 안 마시지만, 네, 저도 뭐 만만치 않게 술을 마신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직장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네. 작가님 직장 다니실 때 얘기 좀 여쭤볼까요? 아, 네네네. 유통업계, 술 맞습니다. 많이 드시는 유통업계에서도 좀 일하셨고, 네네. 네, 뭐 그러다가 이제 바리스타는 네, 맞습니다.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마시는 걸 제조를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 파주 그렇죠. 출판단지에서 네네네. 바리스타를 하시면서 맞습니다. 막 모든 편집자, 편집장, 뭐 네네네. 출판사 대표, 작가님들 뭐 그런 네네. 미팅 현장도 막 되게 많이 받고, 보셨고, 네네. 저희가 되게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작가님이 출판단지에서 불륜 같은 거 되게 잘 알고 일단 출판계 소식을 그래서 정식 출판인이 되기도 전에 출판계 네네네. 소식은 아주 그냥 네, 다 빠삭하게. 꿰차고 있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하는 기간 동안 파주 출판도시 안에 유일한 카페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스턴트 커피 말고 그건 사무실에 있으니까 네. 커피를 마시기 위해선 제가 일하는 데로 와야 됐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손님들, 그러니까 95% 이상은 어제 왔던 손님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제 봤던 거 뭔가 다르고, 이게 또 제가 좀 이상한 게 사람 얼굴은 잘 기억 못 하는데 관찰력은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랑 어제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왔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제가 주의를 좀 드리자면 카페 가서 이렇게 주문하고 이제 그 앞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제 네. 기다리는 동안 다 들어요. 바리스타 커피를 만드는 거는 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교육을 받은 대로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지 머리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를 쓰면은 커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뭐 넣지 이렇게 했다가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네. 오랜 반복된 훈련과 경험에 의해서 그냥 아메리카노 하면은 한 손은 이미 컵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얼음을 푸고 있고, 네. 그리고 옆에서 누가 해주거나 내가 할 때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 거기다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홀더 끼우고 시럽 넣어드릴까요 하고 이제 시럽 넣어주고 뚜껑 닫고 드는 게 전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이 들어갈 여지는 없어요. 근데 또 의외로 사람들이 그런 데서 방심해가지고 사무실 네네네. 바뀌다 이러면서 막 온갖 얘기 다 하죠. 얘기를 네.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왔던 사람이 왔고 오던 사람이 오기 때문에 같은 회사 사람들의 얘기를 조합해 보면 이제 눈치챌 때가 좀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일했던 순간에는 커피만 했던 게 아니라 지금은 없어졌지만 셔틀버스를 운행했거든요. 재단에서. 네. 그 셔틀버스 표를 원래는 사무실 올라가서 사야 되는데 되게 네. 복잡하고 사무실도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버스표는 제가 팔았고, 그 다음에 택배도 이제 맞아요. 출판사는 택배를 많이 주고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정지 같은 것들. 2000년대 초반에 출판도시는 이제 택배 기사들이 들어오면 헤매기 일쑤였어요. 왜냐면 지금 저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출판사가 또 간판을 크게 거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도착하면 또 뭐 눌러야 되는데 네, 네. 편집부는 뭐 편집부 누르라 그러고 이제 없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일하는 카페에 와서 이제 택배를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그분들한텐 이제 카페에 맡겨놨으니까 찾으러 가세요.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서 또 택배도 가져가고 나중에는 우편 취급소 같은 데서 한 2시부터 4시까지 오셔서 접수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못 오면 저한테 용지랑 택배 이거 주고 네. 이제 비용 주고 이제 요거 좀 맡겨주세요 하면은 그것도 맡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끔 이제 대나무숲 역할도 한 게 원래 오던 시간이 아닐 때 편지가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뭐 이제 작가한테 치였거나 윗사람한테 치이거나 네. 그러면 이제 상담도 좀 해주고 네, 뭐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결국은 이제 제가 작가가 될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걸 보시면서 나도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런 글은 이제 원래 쓰고 싶었는데 네. 출판도시 오면서 매일 봤던 게 이제 편집자, 작가 뭐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그 세계에 녹아 들어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됐으니까.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배웠던 건 저렇게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작가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네, 작가가 이렇게 하면은 편집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은 되게 많이 배웠죠. 사실 그게 작가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보통 작가들이 글 쓴 다음에 원고 주고 네네. 이 출판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네네. 모르기 때문에 네. 괜히 애꿎게 편집자한테 그렇죠. 화내는 네네. 사람, 뭐 네네. 불만 터뜨리는 사람 되게 그렇죠. 많고 이런데 저도 참 뒤늦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작가가 출판 시스템 전부를 이해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편집자가 작가 글 쓰는 걸 전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면 뭐 글 쓰는 건 개인적인 거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연락이 잘 돼야 돼요.
편집자가 제일 싫어하는 작가가 마감 밀리는 거 다 밀려요. 다 알게 모르게 다 밀려. 다 밀리는구나. 네, 알게 모르게 다 밀려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네. 어떤 게 최악이냐? 마감이 밀렸는데 잠수하는 연락이 안 돼. 네. 그러면 윗사람한테 너는 작가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편집자가 어떻게 그거를 잠수할 줄 알고 어떻게 해? 집에 쫓아가서 옆에 있을 수도 없고. 네, 가끔 그러니까, 그런 편집자도 있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마감을 좀 넘길 것 같다. 네. 그러면 먼저 좀 미안한데 마감 넘길 것 같다를 얘기하든가 그게 좀 미안하면 일단은 전화는 받으세요. 네. 전화는 그것만 해도 사실 뭐 이렇게 나쁜 작가라는 그런 얘기는 좀 피할 수 있고 우리가 결국은 이거 일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네. 그 창작은 아트, 출판은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트를 누군가 비즈니스로 만들어주는 건데 네.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글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얕잡아 보거나 낮춰보거나 아니면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봤어요. 네.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랑 동등한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뭐 교정지 왔다 갔다 할 때도 상대방이 뭐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생각하는 지점이 다르니까 네. 이 지점은 서로 계속 얘기를 나눠보면 답은 결국 찾을 수 있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잠수 탈 때. 그 다음에 내 고집만 부릴 때. 이런 거니까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여러분의 창작 일생에, 창작 루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정명섭 작가님에게 매번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만날 때마다 또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을 얻네요. 오늘도 진짜 창작은 아트, 출판은 네, 비즈니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잠수는 타지 말자. 네, 마감은 밀릴 수 있어도 네. 잠수는 타지 말자. 그럼요. 진짜 네. 크게 깨칩니다. 제가 좀 약간 잠수 타기에는 좀 간이 작아가지고 그래도 막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죄송해요 뭐 이러면서 네, 전화 네, 받고 네. 뭐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어떻게 뭐 네, 이랬는데 제가 선은 안 넘었군요. 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장르를 쓰시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스트인데 저희가 남양 특집으로 모시다 보니까 좀비 소설가로서 네, 네. 모셨고 날 살린 좀비 에세이를 제가 직전에 맞습니다. 읽었습니다. 네, 네. 네. 그냥 바로 여쭤볼까요? 네. 좀비가 어떻게 작가님을 살린 건가요? 일단 네. 이게 이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는 순간 이 작가의 대표작이 나오든 네. 아니면 이 작가가 뭘 쓰는 걸로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작가 그쵸. 자체도 어떤 상품이나 브랜딩이라고 치면 한 줄로 설명이 돼야 그렇죠. 되죠. 네. 근데 이제 저한테 그렇게 되는 건 이제 저는 약간 잘생긴 작가 이런 걸 원했지만 아무도 그런 건 안 해주고 잘생기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거를 글을 쓰고 뭐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제 덕후로서 좋아했던 건데 네. 어느 순간 제가 좀비 작가라는 좀비를 쓰는 작가라는 타이틀을 받게 됐고 네. 그게 이제 막 대세가 된 이후에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좀비를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네. 책도 좀비 관련 작품도 2010년대 초반에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부산행 비롯해서 막 킹덤 이런 게 막 대박이 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성견 지명이 있었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주는 게 일단 좋았고 그 다음에 뭐든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좀비라 그러면 약간 징그럽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뭐 학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설명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는 그냥 제가 시작하는 동력으로 날아갔었는데 글을 썼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탄력이 없어지게 된 다음부터 주저앉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도 네. 그럴 뻔한 적이 있었는데 좀비라는 타이틀이 저를 지금 20년에 가까운 작가 인생을 가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날 살린 좀비라는 타이틀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그냥 좀비물을 좋아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날 살린 좀비 에세이를 보니까 언제부터 좋아했는지도 모르겠다. 네, 심지어.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왜 좀비를 좋아하고 하냐면 제가 이제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뭘 좋아해. 네. 제가 카메라를 좋아해. 네. 그럼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 그래서 카메라를 좋아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가짜래요. 네, 가짜로 좋아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네. 내가 그냥 입덕하는 거는 그냥 스르륵 입덕하는 거지. 사랑에 빠지는 예, 것처럼. 사랑에 빠지는 건데 이거를 이 카메라가 렌즈가 끝내주고 이런 거는 가짜 관계다. 그래서 저도 그냥 좀비를 그냥 어느 순간 좋아했다라고 되죠. 이게 언제부터 좋아했을까? 라고 했는데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해외에서 나왔던 좀비 자료들 뭐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도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고 그다음에 좀비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 번역서들이 있는 것도 찾아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외부 활동을 진짜 안 하는데 그 워킹 데드 시즌 3인가를 그 강남의 어느 극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네, 프리미어 행사를 네, 하는데 프리미어 행사 그날 찾아갔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처음으로 이거 블로그에 올려주면은 네. 선물 준다고 해서 컵 준다고 해서 그날 처음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원래는 SNS나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성격인데. 좀비 머그컵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네, 아직도 우리 집에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좀비를 왜 좋아하냐 그러면 사실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 번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어떻게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대답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논리를 댈 수는 있지만 사실 진짜 그 정말 진심은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걸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사람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핑계를 찾은 거죠. 네, 그렇게 된 거라고 제 기준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하시는 좀비물, 쭉 이제 좀비물을 좋아하시다가 좀비물을 쓰시게 됐고, 근데 사실 이제 그 처음 쓰셨을 때는 많이 이제 거절을 당하신 거잖아요. 아직 한국의 부산행이 히트하기 전이었고, 뭐 이제 날 살린 좀비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무슨 공모전 심사위원들이 좀비물이라면 무조건 떨어뜨린다고 했고, 네,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좀비물을 쓰는 작가는 정신에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이것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좀비물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 이후에 들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저 들으라고 한 얘기죠. 이게 그 전건우 작가님 사연 때도 들었는데, 전건우 작가님은 편집자랑 만났을 때 전건우 작가님이 뭘 쓰겠다고 하셨니까 그 편집자가 호러는 안 돼요. 이러고 호러는 안 팔려요. 이러고 그냥 맞습니다. 그 앞에서 못을 딱 받고 작가님은 저는 좀비물을 좋아합니다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좀비 좋아하는 사람은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제가 더 심하게 입국컷이 된 거죠. 그렇네요. 그 출판계 관계자한테 들은 거죠. 편집자한테.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좀비물도 출판계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출판계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거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은 사실 편집자가 아니라 평론가 심사위원들이니까 평론가 쪽에 가까운 분이죠. 그렇다고 다 그런 거 아닌 게 실제로 제 좀비물을 좋아하는 평론가들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봉석 씨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장르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도 좀비에 대해 좋아하시고 그런 거니까 뭐 특정한 계층이라든지 어떤 집단이 싫어한다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취향이라든지 그런 건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이제 문제였었죠. 근데 이제 뭐 다 지나갔습니다. 왜냐? 최종 승자는 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미 뭐 작가님 작품이 뭐 해외로 번역도 많이 됐고, 영상화 판권도 팔린 것도 많고, 또 작품과 상관없이 이제 좀비 전문가로서 여러 방송에 출연도 하고 계시니까 최종 승자까지 이제 차곡차곡 가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제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오래 살 겁니다. 저희 둘 다 오래오래 살죠. 오래오래 살아야죠. 근데 부산행이나 뭐 K 좀비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비물이라는 어떤 장르, 영상에도 있고 뭐 텍스트에도 있는 그 장르가 원래는 서브컬처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되게 일반적인 그냥 장르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도 그래서 부산행 비롯해서 여러 가지 K 좀비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날 살린 좀비에서 쓰셨고요. K 좀비물에 대한 작가님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요. K 좀비물에 대한 저의 평가는 대한민국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후진국에 시작해서 개발도상 거쳐서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과 70년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진짜 한 300년. 아니, 300년이 뭐야? 더 오랜 기간, 100년 넘었지만 제자리 걸음한 나라 되게 많은데, 대한민국은 정신 차려보니까 압축 성장을 하는데, 좀비물도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한 거죠. 예전엔 후진국이었어요. 제가 봤던 좀비물은 약간 귀신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분장팀이 좀비 분장을 어디서 본 게 있으니까 했는데 얼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랑 손은 깨끗해. 이거 보고 이제 확 깬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비가 무슨 귀신의 일종인 줄 알고 이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거죠. 예전에 부산행 이전에 뭐 좀비물이 없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부산행은 단숨에 선진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연상 감독님 만났을 때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산행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에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좀비 영화를 한 10개, 5개 꼽으면 그 안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그렇더라고요. 클래식한, 그리고 이제 아주 정통 좀비물이라는 얘기가 되게 오랫동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산행 덕분에 이제 단숨에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고, 쐐기를 박아준 건 킹덤이었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사실 비슷한 게,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나온 이후에 좀비물 오랫동안 이제 B급 장르, 마이너 장르였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월드워 Z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메인 장르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워킹 데드 같은 장르가 나오면서
좀비물이 이제 메이저 장르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즐기게 된 거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K 좀비물에 대한 저의 평가는 대한민국 같다. 압축 성장, 압축 서사. 그리고 이게 제가 민족성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네. 이제 여러 역사적 기록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해.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걸로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이 되는 순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예. 뭐 또 하나 특징은 뭐 다른 분이 오늘 박사님이 TV에서 얘기했지만 네. 제품 설명서를 안 보는 민족이다. 제품 설명서 딴 데 보면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이제 던져버리고 막 눌러보다가 개발자가 생각하지 못한 기능을 찾아내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건 저는 모험심 내지는 규칙에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냥 급한 거 아닌가요? 급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좀비물 같은 경우도 아무 기반 없이 시작했다가 네. 이제 기반을 쌓고 그리고 이제 단계적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없이 다른 나라의 좀비물이 한 40년 동안 이뤄야 될 거를 그냥 한 5년? 한 방에 이뤄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비물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과 어깨를 그렇죠.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럼 뭐 대한민국의 K 좀비물의 평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과 대단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네. 동의하게 됩니다. 아까 사회적 요인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은 그럼 좀비물 왜 좋아하는 겁니까? 그리고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한국에서 네네. 그렇게 K 좀비물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네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세가 된 이유는 익숙해졌기 때문이겠죠. 많은 네. 돈과 이제 주연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익숙해지니까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되게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부산행 보시면 네. 포스터에 네. 좀비가 안 나와요. 아, 그런가요? 아, 공유 배우. 네, 공유 배우가 이제 딸 역의 그렇죠, 배우를 안고 그렇죠. 도망가는 맞아요. 장면이 나오지 좀비가 포스터에 나오진 않아요. 아, 그러네요. 월드워 Z도 포스터에선 좀비가 안 보입니다. 아, 한국 포스터에서요. 미국 포스터도 아, 뭐 미국 안 포스터도 보여요. 그런가요? 네네. 아. 나중에 나온 서브 포스터는 이렇게 좀비들이 올라간 장면이 있지만 메인으로 나온 포스터에서는 없어요. 아. 이 얘기는 좀비가 여전히 이제 사람들에게 낯선 존재이기도 한데 그냥 네. 제가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문명의 파괴를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비가 등장한다는 거는 뭐 질병이든 바이러스든 뭐든 이제 인류의 문명이 끝장났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아, 좀비물의 그렇죠. 특징은 다른 크리처, 그러니까 뭐 뱀파이어라든지 늑대 그렇죠. 인간이 나온 거가 다른 건 뱀파이어나 늑대 인간이나 뭐 미이라는 결국은 물리쳐져요. 아, 네, 그죠? 그쵸. 주인공이 네네. 뭐 힘들건 어렵건 다 물리치는데 좀비가 나오는 이제 그 장르에서는 주인공이 최대한 거둔 성공이 뭐냐면 나와 내 가족의 안전. 아니면 내가 이끄는 공동체가 좀비로부터 현실적으로 안전해지는 어떤 그런 곳을 찾는 거.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그게 엔딩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좀비들 언젠가 나오면 그 안전지대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좀비물은 어쨌든 나타나는 순간 문명의 파괴와 문명의 소멸이 진행되는데 최근에 코로나19, 그다음에 전쟁,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여름에 기후 악화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문명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자세히 보시면 미국 영화 중에 미국에서 내전이 벌어졌다라는 것도 있었고 네네네.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화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 얘기는 결국은 미국 시민들이 미국이라는 이 안전한 체제가 무너지고 있네? 라는 거에 대한 공포감을 이제 간접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저의 생각들이거든요. 결국 이제 좀비가 나타나서 문명이 붕괴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간이 무중력을 느끼기 위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간이 무중력을 느끼는 건 떨어지는 순간이고 인간이 추락은 결국 죽음이에요. 네. 근데 죽고 싶진 않고 네. 이걸 느끼고 싶어. 그럴 때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저는 좀비물이 우리가 문명의 붕괴를 바라보는 롤러코스터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석들에 대한 얘기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한 지점은 딱 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렇게 뱀파이어물에서는 그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네, 모습이 네, 나오지는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뱀파이어가 사람 피를 빨아먹긴 하지만 뱀파이어도 문명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이제 잘 입고 다니고. 뱀파이어는 인간 세계가 존재해야만 본인이 존재할 수 있죠.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 단편 중에서 제가 본 단편 중에 좀비가 나타나서 인류가 멸망하니까 뱀파이어가 쫄쫄 굶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좀비 피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막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네. 것처럼 늑대 인간이나 뱀파이어나 이런 존재는 인간의 문명이 있는 걸 전제로 공존하는 형태거든요. 숨어 있거나. 근데 이제 좀비는 그딴 게 없죠. 저희가 이제 문명이 붕괴하는 그런 기분으로 들을 수 있는 노래 한 곡 추천 좀 해주시죠. 네. 자, 제가 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의 세계가 붕괴됐을 때 노래는 네.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아까 확인해봤어요. 쿨리오의 갱스터스 파라다이스. 네. 세계는 붕괴됐지만 파라다이스. 그렇죠. 갱스터스 파라다이스. 갱들의 천국이란 얘기가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렇네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쿨리오의 갱스터스 파라다이스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좀비 전문가 정명섭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 살린 좀비에서요. 제가 이런 문장 두 군데에 밑줄을 그었어요. 결국 좀비가 스크린과 브라운관에 자주 등장하는 건 이놈의 세상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는 문장하고요. 좀비가 사랑받고 인기를 끄는 사회가 정상적이고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런 문장도 써주셨거든요. 제가 쓴 문장치고는 되게 깔끔하고 사회적이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좀비가 이제 작가님은 살렸지만 이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좀비가 등장하게 되면 이게 아포칼립스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문명이 붕괴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이 붕괴되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얘기는 문명이 실제로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제가 좀비를 좋아하고, 그렇긴 하지만, 좀비 같은 존재가 사회에서 이렇게 부각된다면, 결국은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잖아요.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도 않고. 결국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존재, 코로나19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게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 건강한 사회라는 표현 자체가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아마 이 책을 썼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썼을 때가 약간 이게 조금 이렇게 가진 게 별로 없을 때라 콱 망해버려도 좋겠다 이런 얘기. 지금 제가 이제 앞에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참 정중하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가진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콱 망해버려라 이렇게 거세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비를 좋아한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좀비가 사회적인 메인 장르가 됐다고 지구가 멸망하고 문명이 붕괴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이게 좋은 현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없지 않다라고 이제 좀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실 때에는 전업소설가로 사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으셨나 봐요. 이 표지에 그래서 전업소설가로 산다라는 문구가 있고 뒷표지에는 당신은 누구로 사나요? 저는 전업소설가로 삽니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그냥 소설가라고 부르고 있고 전업이나 겸업이나 저는 큰 차이는 없다. 이게 개인의 선택의 차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처한 환경의 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간 전업을 해야 된다. 아니면 겸업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긴 하지만 아마 요 시기는 이제 전업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 왜냐하면 또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사실 조금 전형적인 얘기긴 한데 가정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일정한. 근데 이제 소설가로 살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이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책 곳곳에 묻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닌데 지금은 그런 고민 별로 안 하시죠. 이제 영상 판권도 많이 팔리고 저희들이 다 저희 정명섭 작가님과 친한 저희들은 다 잘 버릴 것이다. 마음은 부자고요. 마음은 부자고 제 안에는 한 수백 개의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평생 쓸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저는 마음은 부자이고 결국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는 아내가 저를 아껴주고 있고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조카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한없이 부정적이지만 사실 주변은 제 인생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시간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전업 하느냐 안 하느냐 작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고민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타인한테 어떻게 베풀어줘. 왜냐하면 제가 아무 경력 없이 이 작가가 되고 자리를 잡은 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도와줘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 지점 때문에 제가 위기를 넘기고 이 자리에 쓰게 됐으니까 저도 다른 작가들에게
그런 게 좀 도와주고, 예,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주고 싶다라고 포장은 하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글 쓰시기 힘들잖아요. 힘들다고 해야 돼. 있죠. 네, 아주 많이 힘들다고 많이 힘들죠. 네.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저만 겪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쓸까 말까 하는 분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요즘에 제 일생의 낙입니다. 네. 사실 이제 글을 쓰고 싶지만 지면을 못 얻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작가님 덕분에 지면 얻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작가님이 여러 가지 소설집, 에솔로지 기획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출판사랑 이 출판계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아셔가지고 그런 메커니즘을 아시니까 뭐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면은 이게 단행본이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기획도 정말 많이 하시고 저도 작가님이 기획한 에솔로지에 여러 번 이름을 올렸고 나중에 이제 그만할게요 왜냐면 빌명서 도망가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별명 중에 에솔로지 대마왕 뭐 이런 별명도 있으시잖아요. 조영주 작가 붙여준 별명이죠. 네.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본인 작품도 엄청나게 많이 쓰시고 이런 기획도 엄청 많이 하시고 저희들 같이 이제 어떤 그 단체 메신저가 있으면 오늘 떠오른 아이디어입니다 하면서 뭐 시놉시스 막 올리시고 막 이러는데 아이디어 내는 비결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가 아까도 뭐 마음속에 수백 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수백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수만 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는 이제 꼰대 같다 그래야 좀 그냥 아저씨 같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후배들이 이제 20년 차니까 많은 후배들이 있잖아요. 후배들이 이제 저한테 다양한 얘기들 해주고 좀 고마운 일인데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열심히 했다. 열심히 썼다. 그럼 이제 칭찬을 해주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조금 뭐 이렇게 노시는 분도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나 다 필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와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제가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풀리지 않은 문제는 없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 주로 이제 소설 쓸 때 막힐 때 있잖아요. 신업 쓸 때. 근데 이걸 어떻게 풀지? 라고 했을 때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몇 번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 고민을 끝까지 고민하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끝까지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온 적은 없었고, 만약에 이제 그럴 때는 있어요. 초반 아이디어가 이제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아이디어를 잘못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때는 이게 풀릴까 안 풀릴까 할 때는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하고 말겠어. 내가 이 난관을 넘어가겠어. 라고 하면 그게 뭐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몇 개월이 걸리는 적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적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자료는 여러 번 찾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방송국이잖아요. 방송국인데 갑자기 저 유리창 밖으로 좀비들이 나타났어. 온에어 켜져 있는데 저 밖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문은 튼튼하고 유리도 이중이니까 그렇죠. 괜찮은데 이 밖에 나갈 수는 없고 여기 공기는 언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밖에 계신 PD님이 이제 좀 좀비한테 이제 약간 식량을 제공하면서 좀 저희한테 시간을 벌어주시려나요? 그럴 수 있겠죠. PD님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의 생각들을 이제 해보고 이제 저는 이걸 전문 용어로 망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망상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스티븐 킹 지난번에 얘기했던 스티븐 킹처럼 스티븐 킹도 뭐 이렇게 머리가 두 개 달리고 뇌용량이 우리보다 2배를 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망상들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도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포기할지 말지를 미리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히 뭐 어디서 뭐 영감을 얻는다거나 무슨 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공한다 이거에 앞서서 무조건 이건 해결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히 해결해야죠. 그래야지 작가로서 자리 잡을 수 있고 좋은 작품 만들 수 있고 좋은 작품은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쉽게 나오는 법이 없어요. 뭐 신업 단계건 뭐 글 쓰는 단계건 교정본 단계건 사람을 진짜 지치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결국은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겠으라 그러면 그 순간 끝나는 거고 작가가 글을 쓰고 책이 나오는데 작가가 글을 안 쓰거나 작가 포기해버리면 그 책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작품을 한 3-4편 쓴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뭐 그런가 보죠 하고 넘어가겠는데 235편, 236편 쓰신 분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겸허해집니다.
작가님 제가 최근에 작가님 북토크에 갔었어요. 네네네. 그 암행 맞습니다. 북토크에 갔었는데 네네. 네, 그날 되게 인상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가님한테 인생의 기회가 첫 번째 기회가 좀비였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암행이 될 것 같다. 네네. 그 암행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네네. 이게 읽으니까 결말이 이거 속편 나오는 거네 했는데 속편도 지금 이제 맞습니다. 출간 계획 중이시고 사실은 3편까지 맞습니다. 구성이 돼 있고 암행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제 대강 어떤 배경으로 벌어지는 사건인지 1편 사건이 어떻고 그런지. 일단 주인공은 곱게 자란 친구예요. 네. 배경 조선시대죠. 네, 조선시대 배경으로 아주 곱게 자란 친구고 장원급제도 하고 친한 친구의 여동생과 결혼도 합니다. 되게 흠잡을 데 없는 친구인데 집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뭔가 이상한 한기가 나타나서 눈을 뜨니까 옆자리에 부인은 죽어 있고 놀라서 뛰쳐나가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아버지 포함해서 모두 다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잃고 정신 차려보니까 범인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부모님과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 친구의 여동생이 아내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고 막 되게 분노해요. 그래서 좌절감에 이제 스스로 자살을 하는데 그 순간 까마귀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분류는 이제 다크 판타지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배경으로 다크 판타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막 찾고 있는데, 이제 조선시대 대표적으로 이야기거리가 암행어사잖아요. 그렇죠. 1980년대 그 드라마도 한 적이 있고, 최근에도 이제 드라마로 리메이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소재로. 근데 암행어사가, 암행은 원래 정식 명칭은 아니고, 어사가 정식 명칭인데, 암행은 이제 그냥 사람들이 별칭으로 붙이는. 근데 이 암행이 어두울 암자에 행동할 행자더라고요. 어두운 곳에서 걸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곳이 걸어간다기보다는 몰래 다닌다라는 뜻에 가까운데 사람들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그냥 잠을 잤는데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꿈을 꿨는데 되게 어둡고 막 그냥 그 가요 무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스모그 깔려 있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장강민 작가님인가 하고 이게 머리가 좀 이렇게 빡빡 밀었었나 보죠. 잘 안 보였는데 아무리 걸어도 거리가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깼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이제 메모지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켜서 이제 그냥 단어만 집어넣거든요. 제 그 메모한 단어 첫 번째가 암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둠을 걷는 남자라고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선시대 설화 이런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암행어사인데 귀신이 된 암행어사 얘기는 어떨까? 라는 식의 얘기를 하다가 완전 귀신보다는 약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 그리고 이런 암행어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진 게 이제 암행이었고요. 처음에는 시리즈물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서사가 되게 쓰다 보니까 복잡해졌고 그래서 이제 1편을 약간 열린 결말처럼 이제 써버리게 돼서 이제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해서 3편 정도까지 이제 써보자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이제 지금 신업이랑 이제 후반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출판사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나 보더라고요. 책도 좀 특이하게 나왔고 책이 막 페이지마다 색깔이 다르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이 책 안에서 이야기가 어두워지는 부분은 책도 맞습니다. 어둡게 그 종이도 어둡게 됐고 뭐 또 이제 책인데 사운드 트랙이 있어요. 사운드 트랙이 OST? 있어가지고 그걸 들으면은 책 속에 벌어지는 상황과 비슷한 사운드 트랙이 나오게 되고 뭐 그리고 보드 게임까지 만드는데 보드 게임 만드는데 작가님도 참여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런 거 좀 이렇게 출판사의 아이디어였나요? 네, 이렇게 텍스트일이라는 출판사가 이제 일반 출판 기반의 출판사가 아니라 투유드림이라는 웹툰 회사의 자회사격이죠. 브랜드에 가까운데 여기에서 이제 책을 만드니까 일단 이제 기존의 출판사들이 하지 않은 다양한 시도들을 해주는 거예요. 책 안에 내용도 이렇게 바꿔지는 것도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단히 뛰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했던 OST는 이제 북음이라고 이제 붙여놨는데 한 8분 길이 정도의 음악으로 이제 사운드 트랙을 만들어줘갖고 저도 이제 노동요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드게임은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뭐 굳이라는 생각이 없진 않았는데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됐고 보드게임 자체도 잘 만들어갖고 지금 이제 인기를 좀 끌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이라는 게 책을 매개로 하고 있고 이제 어쨌든 일종의 상품이잖아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하게 만드느냐는 이제 마케터와 출판사의 오랜 고민이긴 한데 사람들이 이제 책에
이제 내 책의 경쟁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제 장호인 작가가 쓴 책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내 책의 경쟁자는 유튜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와 인터넷 그리고 다른 영상 매체들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렇게 경쟁자라고 치면 엄청 불리하잖아요. 책이 텍스트가 이미지보다는 네.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 OST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부가 상품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도. 물론 이게 뭐 얼마나 성공적인지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암행은 대단히 성공적이었고요. 그런 네. 시도들이 신선하다는 평가, 재미나다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아서 이런 게 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단군일의 최대 불황이라는 얘기 제가 20년 넘게 듣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일단 불황을 타개하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건 진짜 기우제 같은 거고 네. 그 외에 이제 업계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식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텍스티에서는 이 암행 자체, 네, 이 네. 암행 세계관이 워낙 매력적이니까 네, 네, 네. 이거를 뭐 어떤 뭐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렇게 IP로 좀 판매를 하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건가요? 그렇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해보니까, 네. 웹툰으로 개발될 때도 뭐 나쁘지 않았고, 원작료가. 네. 웹툰이, 소설 판매보다 판권이 훨씬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일종의 콘티가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에 했던 서울시 테마과도 이제 판권을 팔아봤는데, 네. 제 지분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작가님도 이제 작품이 영화화된 게 여러 편 있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뭐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내 작품이 다른 장르로 개발이 돼서 그게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다른 관객들에게 선보인다는 부분은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저는 10년 전이었으면 암행이 되게 재미있는 한국 영화가 네, 되겠다 네,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네, 네. 아니면 한국 웹툰이 되겠다 네, 생각을 네. 했을 건데 K-팝 데모넌토스를 보고 나니까 네네. 암행이 뭐 그렇게 막 무슨 조선 역사를 되게 알아야 되는 건 네, 아니잖아요. 네, 네, 이게 맞습니다. 뭐 중종 시절이다 뭐 이런 뭐 중종 13년이다 뭐 네, 이런 네.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네, 네.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꽤 아는구나.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가 쓰고 뭐 이렇게 마패 들고 네. 뭐 암행어사라는 존재가 있고 뭐 까마귀로 뭐 주술을 부리는 무속인이 네, 네, 무녀가 네. 나오고 네. 왕은 또 왕대로 뭔가 음모를 음모가 꾸미는 있고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도 네, 네, 다 네. 이해할 것 같아요 하면서 네. 야 이거 암행 뭐 이렇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돼도 되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을 바라고요. 네, 여기 자막으로 제 연락처 아닙니다. 네. 암행 말고 또 이제 어떤 다른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망상을 열심히 좀 돌리고 있고요. 살짝 말씀드리면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이제 세미나 발표하러 갔다가 네. 거기 그 건물 앞에 표지석을 봤어요. 이제 서울 시내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기념 표지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서울 여자경찰서 표지석이더라고요. 서울 여자경찰서가 서울 여자경찰서가 네. 있었어요? 1947년 정도부터 57년까지 존속했던 거고 이제 그 여성들과 네. 그다음에 이제 어린 소년 소녀들을 담당하는 네 지금이 여성계에 해당되는 여성 청소년계라고 네, 여청계라고 하는 부르죠. 예. 네, 이게 예전에는 별도로 독립했던 거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3대 이제 그 서장님이 네. 안맥결 총경이라고 네. 그 독립운동가시고 그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조카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이제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50년 만약에 뭘 쓰게 되면 이제 50년대 배경이라 네. 자료 조사를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더 빡세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암행처럼 또 꿈을 꾼 게 있어요. 이게 뭐 나는 반드시 해결할 거야 이 의지가 아니라 그냥 꿈에서 뭘 많이 얻으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꿈도 현실의 반영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이고 중요한 건 제가 꿈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작가들 징크스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자, 막히면 꿈에서 답이 나올 거다 아니면 꿈에서 기가 막힌 소재가 나올 거다. 저는 그걸 믿고 잠은 많이 잡니다.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자다가 기가 막힌 소재가 떠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일어나서 불 켜고 수첩을 찾다가 잊어버렸어요, 그거. 소재를.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한 단어만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첩 가지고 잤거든요. 여기 품에 안고. 네. 다음에 또 한 번 꿈을 꿔서 그 다음엔 불도 안 켜고 적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품에 안고 잤죠.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한글인지 사우디아라비아 글자인지 어느 나라 글씨인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네, 근데 최근에는 꿈을 꾸면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꿈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딱 그 뭐 소재 주제 뭐 한 줄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둠이요.
어둠. 네. 아. 자, 어두운 거 최근에 제가 시각장애인 분들 글쓰기를 가르쳐 하고 있거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예. 복지관에서 정말 대단해요. 아. 네, 정말 이제 처음에 제안 들었을 땐 앞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글을 쓰죠? 그랬더니 이제 그 한손해라고 부르는 이제 점자형 타자기가 있대. 정말 빨리 다루시더라고요. 저희도 조승리 작가님 네네. 모셔가지고 본인 이렇게 당시께서 글 쓰시는 방법 네네. 설명해 주신 네. 적이 있었는데 속도가 빠른 줄은 몰랐어요. 네, 정말 빨리 치시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그 후천적으로 이제 질병이나 사고로 약간 시각이 떨어진 분들은 글자를 25포인트로 놓고 보시더라고요. 그럼 보이거든요. 전맹이 아니라 네, 이제 네, 저시력이신 네, 분들. 그런데 어쨌든 글을 쓰는데 앞에 안 보이거나 잘 안 보인다는 건 진짜 치명적인 그렇죠. 핸디캡이고 저 네.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네. 다들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자연스럽게 안 보인다는 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이제 답도 몇 개 얻었고, 근데 네. 이제 그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주제 사람하고 작가님이 이미 쓰신 게 있어서 네, 먼저 드려도 주제 없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게 개그예요? 주제 있는 개그입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이거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이제 다 돼가지고요. 인생곡 추천을 받고 네, 네, 네. 암행 속편을 기다리고 여자 경찰서 이것도 그러면 네, 쓰시는 네. 거죠? 네. 이제 일단은 논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관련해서 회고록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뭐 이런 알겠습니다. 댓글 타니까. 네, 네. 저희는 또 이제 스튜디오 밖에서 또 이제 그럼요. 활동을 네, 또 네. 이렇게 계속 듣고 메신저로도 듣고 네, 그러겠습니다. 귀 아프게 제가 계속 말씀드릴 예정. 아니, 너무 듣고 싶어요. 너무 듣고 싶고 너무 따라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작가님이 인생곡은 그럼 뭘까요? 제가 꼽았던 4곡 중에 하나가 약간 진짜 뜬금없는 건데 네. 역시 이제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저는 그 전부터 이 노래 좋아했어요. 그 네.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사랑인가봐. 네, 네. 멜로망스. 제 마음속에 있던 사랑에 대한 그 감정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되게 경쾌해서 네. 이게 이제 노동요의 제일 끝판왕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치고 힘들어서 막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기운이 나서 약간 스팀팩 맞은 기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준 곡이라 요 노래도 이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좀비와 공포 뭐 온갖 끔찍한 것들 문명 멸망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네. 마무리는 사랑입니다. 그럼요. 늘 사랑. 인류는 사랑이죠. 네. 네. 남양 특집 한국의 공포 소설가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정명섭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네. 사랑인가봐 들으면서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